다시 한번 따가운 박수를 부탁드리며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저 중간. 이렇게 이제 나라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쓰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후쿠시마 여러 TV에도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거짓 선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짜 전문가들이 거짓말로 쓰고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겠다 그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는 이제 내과 의사면서 또 해외학과 의사,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암은 주로 이제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서 좀 희귀암을 합니다. 근데 주로 방사선 물질, 즉 핵물질을 환자의 몸에 집어넣어서 치료합니다. 여기에 있는 갑상선암에 있는 제 환자였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전신 사진인데 폐에 이렇게 막 정리가 돼서 시커먼 암덩어리가 폐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은 이제 방사선 요오드, 방사선 요오드는 후쿠시마나 아니면 체르노빌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 물질 약으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데 그 양은 70억 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죠. 그러면 환자분이 지금 같은 경우 100g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100억 배를 줘도 죽는 것이 아니고 암이 죽는 것이죠. 암이 죽고 6개월 지난 뒤에 다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 갑상선 전이가 다 사라져서 완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많은 방사선을 투여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방사선을 투여해서 얼마나 빨리 개설되는지, 어느 장기로 되는지 이런 걸 좀 배운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또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 제가 8년간 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저희 같이 활동을 했던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또 일본 분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 ICRP라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책을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있는 원자력안전법에 있는 1년간 인공방사능 1mS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기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1년간 활동했습니다. 네, 다음. 이 2011년도 이제 3월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사고 난 이후에 그 처음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나왔죠. 1000배보다 더 많은, 지금 후쿠시마 반면이던 1000배보다 더 많은 방사선은 이미 벌써 저 폭발하면서 저때 방사선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지금 늘 뉴스에서 나오는 알프스라는 그 처리 장치는 2013년 3월, 즉 2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 동안은 계속 방사능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프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방류하지 않고 이렇게 탱크에다가 계속 쌓아놓으면서 이제 필터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버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12년이 지났는데 2년간 그냥 쏟아졌고 10년간 저희가 모아놓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바다는 사실 방사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중수소도 원래 자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건 칼륨이고요.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도 개개인이 대부분 4,100mg라는 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체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 원자력병원에 가면 전신계측기라는 기계 안에 딱 서 있으면 한 5분 정도 서 있으면 내 몸의 방사능을 다 측정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인공방사능 물질 중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건 핵폭탄입니다. 그 1960년대, 7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 한 2,000개 정도를 핵실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프랑스나 영국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미소가였죠. 거기서 나온 방사능이 지금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물을 떠서 측정을 해도 플루토늄, 세슘 이러한 원자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핵무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 동해 바다를 측정해도 나오고 태평양이든 지중해를 측정해도 다 나옵니다. 금이량이긴 하지만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나서 조금 더했고요. 후쿠시마는 더하긴 했지만 기존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이라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핵물질을 그냥 공기 중에 바다에다가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찔끔찔끔 지금처럼 이렇게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수만 대를 터뜨려버리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저는 이제 그 식약처의 요청으로 소비자 단체 세 분, 저기서 식약처 이 세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식약처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2015년에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이와테라든지 아오모리라든지 뭐 홋카이도 이런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일본 수산청이 2년이 지나고 이제 알프스도 장비가 잘 작동하니까 후쿠시마 앞바다를 비롯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는 청정지구가 됐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수입을 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입 금지시켜놨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당시에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수입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잡아서 우리도 측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그 무로란이라는 홋카이도 지역에 우리나라 명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바꿔치기 할까봐 새벽에 이 배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에서 하역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한 상자를 사서 절반은 일본 수산청에 가지고 절반은 한국 식약처에 가져와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차이 없이 역시 그때쯤 되니까 오염이 거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괜찮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일본 수산물이 괜찮다 그러면 당시에는 WTO에서 질 뻔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겼고요. 지금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월에 이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또는 어떤 거는 매달 이렇게 해역의 광산을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센터가 있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리가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제가 이제 거기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하고 있냐면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드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합니다. 심해도 측정하고 표충수도 측정하고 연한도 측정하고 바닷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 해조류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유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다 공개돼서 이렇게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매년 만듭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2011년이 아니라 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도 이전에 했을까? 1993년도에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죠. 그 동해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버리는 걸 몰래 버리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견하고 대대적인 신문이 나고 우리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66년부터 거의 30년간 몰래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들 놀래서 우리 동해가 다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 서해 모두 다 계속 측정해 왔던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해양 방사능을 자세하게 측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게 이제 해양 측정하는 포인트입니다. 한 40개 해양
이런 것들은 보고서 형태로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나온 보고서, 해양광산조사, 오른쪽에는 2021년도 보고서. 그 사이에도 매년 보고서들은 나옵니다. 보고서도 역시 공개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대로 프린트하시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삼중수소를 걱정을 해서 난리잖아요. 일본의 삼중수소가 버린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그 표를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 하나하나가 측정을 하는데요. 맨 왼쪽에 보면 바닷물이 0.5에서 1.5 정도 사이, 제일 낮은 점수는 0.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높은 건 1.5 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검사 자체가 아주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높게 나오는 정도는 어디냐? 바닷물이 강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물이나 낙동강물 수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생수 안에는 보통 1 내지 2 정도 사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이 높은 데는 강처럼, 아니면 우리가 먹는 생수만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 2011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 강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바닷물은 삼중수소가 우리가 먹는 생수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런 생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을까? 원자로 때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풍에 의해서 성층권에서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빗물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강으로 돼서 바다로 간 다음에 바다에서 희석돼서 사라지죠. 얘는 이제 반감기라 그래서 12년이 지나면 반씩 줄거든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원래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의 희석 효과 때문에 우리가 먹는 생수나 강물에 비하면 바다는 항상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적습니다. 2011년 이후에 2011년도에 사고가 났죠. 자, 11년 시간에 의하면 2년간 아무 대책 없이 삼중수소는 계속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보다도 1000배가 쏟아져 나왔고, 그 1000배는 태평양을 빙글빙글 돌아서 한 6, 7년 지났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의 1년분의 굉장히 적은 양이 온 거죠. 그건 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삼중수소에 비해서, 원래는 2011년도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7, 8년이 지나면 2018년 정도에 뭔가가 약간 증가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검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많은 방사능을 일본이 태평양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쏟아 부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해, 남해, 서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1000분의 1을 방류를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다음. 이게 이제 알프스 장비를 이제 간단히 보여줄게요. 알프스는 이렇게 이제 원자로 가진 곳이 녹아서 지금 있는 상태, 개봉된 상태에서 지하수나 이런 것들 빗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차폐를 해놨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정화를 해서 필터를 합니다. 필터를 하면 대부분의 중금속과 미네랄은 다 걸러집니다. 우리가 증류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증류수를 옛날에 물을 끓여서 했지만 요즘에는 다 중공사원용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 한 번 필터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3차 증류수라고 하면 3번 필터를 거칩니다. 그러면 순수한 물만 남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뭐 요드라든지 스트론튬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나 미네랄, 방사선을 띠고 있는 것들은 다 걸러져 버리고요. 순수하게 물만 남는데, 문제는 삼중수소는 물 형태다 보니까 걸러지지가 않아서 그냥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C14이라고 해서 탄소, 저 부분도 걸러집니다. 세슘도 걸러지고요. 가운데 있는 요 삼중수소만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를 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때, 그래서 일본이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바닷물 해수를 끌어다가 저걸 기준치 이하로 다 희석시켜버리면 결국은 환경 기준에 맞게 된다라는 것을 한 겁니다. 이 동경전력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은 이걸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를 타당하다 안 하다라는 거를
위치가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 방향이 이제 동해 쪽에 있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 해류, 저게 바로 구로시로 해류입니다. 구로시로 해류는 적도 쪽에서 북극 쪽으로 가는 해류죠. 그렇기 때문에 강물과 같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걸 다 미국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된다면 이 상하이에 있는 이 원자로는 연간 220조, 즉 후쿠시마가 연간 방류하겠다는 산명수소의 10배를 지난 20년 전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얘는 바로 서해나 동해로 빠져나가지만 워낙 우리가 자연에서 생기는 산명수소가 많다 보니까 역시 이거 측정을 우리가 지난 30년간 측정했지만 얘가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 구로시오 해류를 거꾸로 해가지고 한국에 바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일은 지구가 거꾸로 돌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에 하나 지구가 거꾸로 돌면 어떡하나 그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선에 의하면 세슘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700배 정도 약합니다. 그게 좀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물을 먹고 있고 우리 몸에는 삼중수소가 항상 40배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이 생기지가 않죠. 특히 물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축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축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열흘 정도 지나면 많이 다 배출이 돼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 1베크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 삼중수소가 지금까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높았던 적이 1000배가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963년입니다. 1963년은 저희 현재보다 이게 10배거든요. 그 다음에 100배, 1000배, 1000배가 넘었습니다. 왜 1000배가 넘었냐면 당시 수소폭탄 시도를 했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이. 거기서 나온 삼중수소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구가 만들어낸 양의 수천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여기 계신 분은 다 살아계셨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 뭐 수돗물 먹고 뭐 다 그랬잖아요. 1960년대 무슨 뭐 지하수도 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배를 먹고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1000배를 먹는데 그럼 문제 아무 안 생겼느냐? 그 이유가 그래도 삼중수소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기 10마이크로시버트인데요. 지금 0.01마이크로시버트고 자연에서 우리가 먹는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지금 칼륨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뭐 이러면 들어오는 방사능 물질이 1년에 그러니까 이게 10마이크로시버트인데 500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삼중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5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0배가 많아져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000배는 후쿠시마 방류소 앞에 희석돼서 나가는 그 물입니다. 그 물을 먹어도 옛날에 1963년도에 우리 모든 지구인들이 먹던 그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삼중수소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달라서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7만 정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이면 우리가 1ml시거든요. 우리가 국제 기준, 인공방사능 기준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천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0.1ml시거든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원전이 많아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원전이 많습니다. 우리 월성 원전 같은 원전이 바로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 토론토에 30km 떨어진 피커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그렇죠. 우리도 뭐 기장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삼중수소를 많이 내는 이제 월성 같은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7천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분들도 한 30, 40밖에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저 위에 100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기준을 봐도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인근에도 식수 기준을 다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월성건전 인근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삼중수소 때문에 많은 이슈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2015년, 2020년에 용역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노출된지를 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다음 두 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월성건전 인근 지역 왼쪽이 양남면, 양궁면, 강북입니다. 이거는 바로 월성건전 인근에 있는 면가읍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경주시, 그다음에 울산시, 서울시가 되죠. 그럼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삼중수소가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서울 사람들도 다 생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중수소를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전 하나하나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왜냐하면 생수 안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소변에서 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양남면에는 높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높은 분은 한 16 정도 나옵니다. 16. 그래봐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돗물 기준을 다 이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이제 무시하는 수준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이제 IAEA가 지난 7월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로시 이제 IAEA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정부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왔습니다. IAEA라는 게 이제 국제 유엔 산하의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과 그런 또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기구고요. 그럼 일본은 왜 IAEA에 일본은 왜 일본을 대해서 대변하고 있나?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요청한 겁니다. 동경전력이 이렇게 앞으로 방류를 할 테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원자력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걸 안전하다고 설명하기에는 일본 정부만 가지고 못 믿겠으니까 국제기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달라 그래서 IAEA에 요청한 거고요. IAEA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이 뭐냐면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역이고요. 그 빨간 점이라고 그 위에 적혀져 있는 게 3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은 통제구역입니다. 방사선이 오염이 돼서 일반인이 아예 출입 금지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3km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방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피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준 겁니다. IAEA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0.0003 만분의 3mS고요. 만분의 3mS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맨 밑에 있잖아요. 후쿠시마 저 주민이 저 3km 지점에서 살면서 수영도 하고 그 어로행위도 하고 우리가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살면 3만 년 동안 살면 1mS부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3만 년 동안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지역도 안전하다라고 IAEA가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 IAEA 보고서는 저를 방류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방류해도 안전하다라는 과학적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IAEA가 때를 했다고 때를 썼는데 IAEA는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이거를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적 검증만 해줬지 그거를 일본이 방류하든 말든 그건 일본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IAEA는 우리나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청한 적도 없거든요. 한국이 알아서 우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봐야 되죠. 그래도 다행히 해양과학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류를 타서 구로시를 타서 미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보통 한 6, 7년이 걸리고요. 한 10년째 이제 방류가 될 수 있는데 100만 분의 1 정도 베크렐로 옵니다. 우리 해역은 0.1 베크렐이에요. 근데 0.00001이라는 게 100만 분의 1인데
뭐냐면 이 우리가 먹는 이 생수 안에 있는 양의 100만 분의 1이 온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은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얘도 측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도. 그런데 100만 분의 1 당연히 측정이 안 되죠. 저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가? 다음. 그럼 실제로 그 100만 분의 1 베크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그게 6천억 년을 우리가 살면 그럼 1ml 초과합니다. 6천억 년을 살아야 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야지만 기준치 초과해요.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일본은 아까 이제 3만 년이잖아요. 3만 년이 우리나라는 6천. 그만큼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위험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린애는 위험하지 않냐, 임산부는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10배 오가면 됩니다. 왜냐면 10배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600억 년이요. 그럼 600억 년 사는 어린아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1% 위험해도 위험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1% 위험한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어떤 놀이기구가 사망 그 탔는데 1%가 죽어요. 그런 놀이기구 타시겠어요?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1명이 죽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거 타시겠어요? 못하죠. 만약 10,0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도가 아니라 얘는 계산해 보면 1조 분의 1입니다. 1조 분의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1조 분의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는 걸 위험이라고 얘기합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1% 만에 하나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저도 만에 하나라 그러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조 분의 1명이 죽는 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70억 명밖에 안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5천만밖에 안 사는데 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주 공포를 조장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이게 위험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환경단체가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익 챙기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 이권에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왜냐면 쉽게 먹게 되거니까. 사람들이 이미 헐크라는 영화도 고질라는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는 다 방사능 때문에 괴물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고 당했잖아요. 거기 괴물이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폭을 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인가요? 그 일본 사람들 지금 다 도시락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미량의 방사능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들이대서 지금 끊임없이 공포를 만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하지만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하지만 항상 자기네들의 광고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재에 갔다가 넣지도 않고 항상 위험하다고 한 다음에 취재를 하더랍니다. 자, 이거 최근에 이 남해 어민들이 했던 시입니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조 분의 1의 위험. 그러니까 6천억 년을 살아야지만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놓아놓고 핵을 그려놨잖아요. 오른쪽에는 핵 그려놨잖아요. 저건 환경단체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물고기는 이렇게 앞으로 핵물질이 될 거고 이렇게 먹으면 죽는 게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완전히 이건 환경단체 휘말리신 거예요. 자살행위 하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렇게 하셔야죠. 부산역 앞에서 우리 수산물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국민들이 겨우 믿을까 하는데 위험하지만 안 된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제 어민들이 동조를 하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서균열 교수하고 CBS 김현정 교수실에서 같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3번 했습니다. SBS에서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 댓글에 제 욕만 써져 있더라고요. 서균열 교수는 영웅인데 제가 거기에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온갖
시점에 바뀌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모험가 됐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욕을 먹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수협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협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건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뭐 시위를 해봐야 안전하다고 해봐야 일반인들이 믿겠느냐 다 그거 뭐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럼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정부 계속 끊임없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부가 방류 반대했습니다. 방류 반대하는 순간에 저거는 방류하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같이 설명하라고 했어요. 다음 그래서 정부가 6월 16일부터는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일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해역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맨날 알프스를 다녀왔더니 뭐 알프스가 검증이 잘 돼 있고 막 그래도 방류에 문제가 없을 거라. 그거는 일본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알프스가 작동을 안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됩니다. 우리나라는 알프스 작동 안 해도 하나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알프스 없을 때 다 방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깨끗해요. 그럼 그 얘기를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일본 정부에 이중된 것처럼 일본 그러니까 친일 과정이 됐죠. 야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시위를 하면 됩니다. 일본 환경단체하고.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일본 정부가 못하면. 우리나라도 관계없는 나라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야간도 친일합니다. 전형적인 게 일본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데 왜 한국에서 떠들고 싸워서 마치 우리 해역이 문제가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포 과학을 치고 삼켰다. 여기 이제 최소경 그 글마당 대표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책자도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사회 활동을 또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근욱 교수님은 지금 수많은 우리 이 환자들이 이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대한민국 최일선에 서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훌륭한 이런 지식인들은 전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뒤에 싹 숨어 있다가 괜찮아지면 두더지처럼 싹 나오고 요런. 그렇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이 이 전선의 최일선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감동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